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또 완화돼서 1년 전에 비해 3.1%,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 상승했습니다. 가솔린 값이 크게 내려가 렌트비와 의료비 등의 인상을 상쇄했습니다. CNBC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69%는 내년 7월경에는 이자율을 연준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2023년 한 해에 모기지와 온라인 등의 여러 이유로 문을 닫은 소매업소가 무척 많습니다. 슈시리처럼 74년 동안이나 신발을 팔아온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1년 전 그가 연설할 때 영웅처럼 환영받았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차갑게 맞이합니다. 하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돈벌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절차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나가지 않았으면 아들이 기소되거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연방대법원의 2020년 선거 결과 전복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주장을 빠른 시일 안에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유대주의 발언 관련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하버드 이사회가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368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총장이 이스라엘 이슈로 쫓겨나지는 않게 됐지만 대학 캠퍼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거점 깊숙이 들어가 대규모 지상작전을 하고 있고 유엔은 미국이 반대해서 실패했던 즉각 휴전 결의안을 오늘 다시 시도합니다. 텍사스 대법원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고 신생아의 생존 가능성은 낮은 케이스에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한 여성의 요청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낙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따르면 임신한 순간부터 거의 모든 낙태는 불가능하고 낙태를 도운 의사는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주의 1864년 낙태법을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해 심의합니다. 1864년이면 애리조나가 주로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대법원이 심의할 법은 좀비 금지 낙태법으로 불립니다. 결국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의 낙태 논쟁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BTS 멤버 전원의 입대를 미국 언론이 중대하게 보도를 합니다. NPR 방송은 BTS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또 내려가서 1년 전에 비해서는 3.1% 물가 상승이 됐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 폭이 좀 완만해졌다는 얘기고 10월 달에는 3.1% 1년 전에 비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가솔린 값이 많이 내려가서 6% 정도가 내려가서 다른 부분적인 그 가격이 오른 것을 조금 상쇄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6% 내려가는 동안 렌트비와 의료비가 좀 오르기는 했죠. 렌트비 0.4%. 물론 로스앤젤레스처럼 아파트먼트를 최근에 많이 짓고 또 사무실을 콘도미니엄으로 바꾸고 이런 지역은 렌트비가 조금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렌트비가 0.4% 올랐고 의료비도 0.6%, 자동차 보험료도 조금 올랐는데 식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보다 좀 적게 올랐고요. 0.2%, 가솔린 값이 6%나 내려갔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할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거의 모든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언제부터 그럼 이자율을 내리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일 이제 연준의 발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실업률도 11월 달에 3.7%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그 핵심 인플레이션, 그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 4%. 연준은 이걸 봅니다. 그러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의 2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이제 아무튼 경제는 그럭저럭 순탄하게 연착륙되고 있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는요. CNBC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한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경제학자, 경제 문제에 관한 전략가, 분석가 35명에게 물어봤더니 언제쯤 이자율을 다시 내릴까요? 지금 5.25에서 5.5% 정도 기준금리가 되니까 아직도 모기지는 7% 훨씬 넘게 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돈을 꿔서 일하시는 분들. 그랬더니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은 그 전문가와 언론 매체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린 바인데 그게 한 달 차인데요. 내년 7월에는 분명히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리는데 한꺼번에 다 내리는 게 아니라 0.25%가 됐던 0.5%가 됐던 순차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잖아요. 7월 달이 되니까 69%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7월부터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의 그 경제적인 뉴스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것 역시 그 세 번째 이슈와도 연관이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는 그 의사당 홀도 꽉 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공화당 민주당 전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거의 그를 영웅 취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런데 지금 딱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아무리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큰일 납니다 하고 요청을 해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심지어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사람들조차 밋 럼니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도 지금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넘버 원. 이제 밋 럼니와 미치 매코넬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게 상원에도 그렇지만 하원에서 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더군다나 최근 며칠 사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야. 근데 이건 여기서 결론 내리면 큰일 납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뭔가 바이든 캠페인 할 때 바이든과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좀 해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서 탄핵됐잖아요. 하원에서. 이제 상원에서 뒤집어 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하면은 원수나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지지자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푸틴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민 이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민 이슈도 국경 안전,
뭐 난민 같은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건 이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주에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데 민주당 도시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서류 미비자,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 보내고 하니까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우리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민 이슈를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죠. 우크라이나에 군사 자금 지원하는 것과 미국 국경을 단단하게 하는 이민 이슈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관련을 지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 또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공화당은 그 이슈를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거철까지 이걸 이어가야지 된다 하는 걸 알지만 그 전에 문제를 풀기를 원하진 않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다. 공화당이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들어서 아주 더 많은 도저히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협상을 위한 카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카드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해줘야지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화상으로 연설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갑자기 취소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의회에 이거 푸틴 좋은 일 시키지 말고 해줘야지 됩니다. 얘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이용을 해서 직접 당신이 와서 설득해 보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원에 새로 된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만납니다. 하원 의장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표를 던졌을 때와 본인이 또 하원 의장으로 취임해서 일을 할 때의 지도자의 입장과 멤버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조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상원에서도 제이디 벤슨 같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오하이오의 벤스 의원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는 이건 미국의 최고의 이익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를 해야지 된다. 이걸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간에 공화당 의원들은 워싱턴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관계, 뭐 빅토르 오르반 그 독재자의 개인의 목적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누가 이기는지 정말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엄청나게 반격을 해서 화끈하게 러시아가 가져갔던 땅을 많이 빼앗았다면 후원하는 측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이 돈이 납세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지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꽉 잡지 못했다는 이런 것도 아무튼 어떤 이슈고요. 그래서 61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오죽하면 그 신사의 나라 영국의 이 데이비 카메룬이 외무장관이 되고 나서 전에 총리였던 사람이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12월 7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에 내정 간섭을 하는 듯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줘야지만 된다. 의회에서 이 패키지를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웃고 좋아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또 한 사람은 시진핑. 왜냐하면 푸틴이 하는 것 보고 서방 세계에서 딱 뭉쳐서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까지 꿀꺽 삼켜먹고만 해. 우리도 대만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 카메룬 영국의 그 신임 외무장관이 나는 푸틴이나 시진핑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의원들은 지금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안 주면은 이제 푸틴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돈은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지만 돈에 있어서는 의회가
돈을 관장을 해서 대통령도 힘이 없습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의 힘이 의회의 힘에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이슈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두고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모스크바에서 그가 훨씬 더 집중해서 볼 문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의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말부터는 쭉 연말까지,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네요. 의회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공화당의 하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여러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하나를 전보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그게 말이 돼, 증거가 없는데 비난을 하다가 점점 이런 그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그 처음 단계인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절차하는 그 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오늘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표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의안 같은 것을 확보를 하면 또 뭐가 좋냐면 소환장 같은 것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 나와라 하면 안 나오면은 의회 모독죄로 이제 뭔가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는, 일단의 투표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재선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와이프와 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와이프와 아이들도 잃고, 그리고 살아남은 또 하나의 아들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마약 문제, 정말 문제가 많긴 많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는 뭐 80살 넘었지만 아들은 또 50살도 넘었어요. 53살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어서 내가 재선에만 안 나갔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세금 문제로 기소까지 되고 최고 형량 17년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날마다 보수 텔레비전만 켜면 아들을 그 농락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이거 안 했을 텐데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그 갖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본인의 법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아주 친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멀어졌죠. 바이든 대통령도요, 본인이 딱 그 자리에 놓은 메릭 가랜드와 요즘 별로 말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인 법무부의 메릭 가랜드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도록 허락을 했으니까.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장관이 그 위에 있는 보스잖아요. 법무장관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내 아들을 총기 문제로, 세금 문제로 이렇게 기소하다니 해서 냉랭하게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하죠, 법무장관을. 무슨 올바른 결정을 한다기보단 나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백악관이나 행정부나 서로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선이 미국에는 남아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뭐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쁜 위치입니다. 오늘 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5%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5% 정도는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닌 사람에게 투표하겠어.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20% 정도는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90% 이상을 넘겨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물론 아직 1년의 기간은 남아있다는 건 말씀드리면서요. 그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위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특별검사가 어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워싱턴의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고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게 과연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12월 20일까지 하고 특별검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판사는 이건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서 그럼 대법원이 우리 그거 안 하겠어, 아래로 다시 내려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의를 할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게 이 재판과 연관해서 뭐가 다르다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격전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막 앞서가고 공화당 내부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누가 될지 오늘로서는 저는 알 수 없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섹션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슈를 어느 것을 먼저 가지고 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헤드라인 하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가끔 여러분들께서 한인방송을 들어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듣다 광고 나와서 여기를 들으면 똑같은 광고가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왼편에는 팍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오른편에는 CNN을 틀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고가 똑같은 거예요. 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제가 똑같이 팍스를 틀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채널 하나는 CNN으로 바꿨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때 이제 뉴스 뭐 헤드라인이나 제목만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또 들어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뉴스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이슈를 이렇게 이제 전하는 그런 그 뭐 방송인도 있고 신문 기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이슈 중에서도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읽어보거나 들어보기 시작을 할 때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두 가지 이슈가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낙태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큰 나중에 세상의 그림까지 바꿀 수 있는 이슈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모든 막 세계에서 다 이 이슈를 전하는가? 텍사스와 애리조나인데요. 텍사스에서는 31살의 여성이 난 낙태를 좀 승인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청을 해서 하급 법원에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한 그날 텍사스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은 살아남은 검찰총장이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텍사스 대법원이 낙태하면 안 돼 했고 그 사이에 이 여성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주로 낙태를 하려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의 지금 낙태법은 한 3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거의 모든 딱 임신한 그 순간부터 산모의 건강이 생명이 위험하다. 이 정도만 빼고는 전부 금지입니다. 뭐 강간, 근친상간 전부 금지인데 이 여성의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2명의 아이가 있고 남편과 또 아이를 낳고 싶어서 3번째 임신을 했는데 그게 뭐 그 의료상으로 보면 이렇답니다. 임신 그 합병증이 있어서 2주일 동안 뭐 몇 번 그 응급실에 4번이나 갔는데 거의 임신 2주일이 됐을 때 안 거랍니다. 의사가 알려줬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낮답니다. 뭐 18번 3염색체증 트라이서미 18 뭐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이게 이제 종전 출생 전에 숨질 수도 있고 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산모는 그 사이에 계속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해서 또 임신성 고혈압, 당뇨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임신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 2번을 제왕절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되면 아이를 다시는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요청했더니 12월 7일에 지방법원은 낙태를 이 경우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하니까 허용을 해라 했는데 검찰총장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텍사스의 대법원이 그냥 아이를 낳아. 아이가 뭐 사산하던 뭐든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텍사스의 법에 따르면 또 의사도 종신형에 처해지고 막 이건 애리조나인가요? 엄청나게 벌을 받는데
의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공유를 한 게 아니라 의사가 공유를 한 거예요. 병원과 이 의사는 중범죄 혐의 받을 수 있고요. 10만 달러 이상 벌금도 물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다음에 책임이 많이 있는데도 의사는 이제 의사로서 이걸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이 여성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해서 이미 다른 주로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은 또 사생활 보호에 의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텍사스의 낙태 금지 법안이라는 거고요. 애리조나주의 경우는 지금 1864년도의 낙태법을 소생시킬 것인가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한답니다.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864년도면은 애리조나가 주로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이전에 뭐 준 정부 이 정도 시대에 시작이 돼서 1901년도에 업데이트돼서 성문화가 됐는데 지금 애리조나주의 낙태법은 2022년부터는 임신 15주일 이후면 안 됩니다. 공화당의 주가 뭐 가장 가혹한 게 텍사스,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가 6주일 이후면 안 되고 애리조나가 15주일 이후면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하는 이 1864년도의 낙태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낙태를 도우면은 금지입니다. 도우면은 뭐 정말 뭐 굉장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강간, 근친 상간의 경우도 낙태를 할 수 없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때만 허용하는데 텍사스주의 경우 이거 생명 산모의 생명이 위협이다 하는데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864년도의 낙태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좀비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좀비법을 부활시키려고 텍사스주에서도 엄청 노력을 했었고 또 위스콘신주에서도 노력을 했었지만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애리조나주에서는 이 좀비법이 부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반세기 정도나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시행을 다시 그걸 살려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시작은 1970년대 중반에 뭐 낙태가 완전히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허용됐다가 50년 만에 이게 이거 주에서 알아서 해 하니까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됐는데 한 번 또 뒤로 물러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점점 이제는 1864년으로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가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득과 실이 될 수 있는 건데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낙태를 금지하도록 연방 대법관 에미 코니 베렛을 포함을 해서 3명을 지명을 해서 성공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안착을 시켜서 낙태를 이렇게 금지하게 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일부는 조금 반대하는 이슈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지금 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여성이 1864년대의 법으로 돌아가길 원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다 시대에 맞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인데 심지어 보면은 얼마 전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오하이오주 보수잖아요. 그런데도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14%포인트 이상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그 뉴 리퍼블릭이라는 아주 진보적인 잡지죠. 1914년도에 만들어진 그 진보적인 잡지에서 월터 샤피로라는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스피치 라이터였습니다. 이분이 쓴 얘기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 뭐 트럼프가 이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no way. 이제 아직 두 사람의 본격적인 캠페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특히 5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낙태인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에서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연설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또 거짓을 줄줄이 뽑아내기 시작하면 팍스가 또 소송당하고 돈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딱 컷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바이든이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겨루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막 말실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 낙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여성들은 이렇게 낙태를 하기 어려워졌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이미 복음주의자 등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건 이제 주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루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주에서 낙태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뭐 지원금도 주면서 저희 주에 와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레드 스테이트는 내 생명이 위험하고 사사나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도 아이를 낳아야지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출도도 심해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블루 스테이트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낙태가 금지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요. 도시에서도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이 되냐면은 요즘 노숙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홈리스 여성들도 성생활을 합니다. 홈리스 여성들도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아이를 낳아서 인구 증가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복음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도시에서 또 홈리스 피플 여성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이 마약 중독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약 중독자들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나 의지 같은 것도 부족한데도 아이를 다 낳아야지 돼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면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그 월터 샤피로 씨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낙태에 관해서도 항상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 예전에는 몇 년 동안은 트럼프 안 봐서 살 것 같아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를 못 봐서 너무 그리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보면 볼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도 4년 전, 5년 전에 트럼프가 아닙니다. 요즘은 연설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뭐 바이든 대통령만 말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리고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은 이 정치에서 너무나 긴 기간이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다 떠오르잖아요. 옛날 일이.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좋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지 등등.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클로락스 먹으면 된다고 했지. 이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넘어서 클로락스를 먹으라고 했었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생각나면서 지금이 최고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위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태 이슈는 꼭 가임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가임 여성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을 바꾸고 또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세계에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바로 이 낙태 이슈라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는 소프트한 뉴스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 그 사라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사라진 업체를 기억하자는 것보다는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에 너무 애쓰셨어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미국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또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여러분들 한때는 우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스토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쇼핑을 가셨던 그런 그 Bed Bath Beyond 온라인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또 사업하려면 빌린 돈도 있고 하는데 이자율 등등
사람들이 또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니까 베드 베스 비하인드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뭐 옷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달리 입어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은 그냥 온라인에서 사도 되잖아요. 옷도 요즘 안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어라든가 Tuesday Morning,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자그마한 스토어였는데 있었기 때문에 늘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좀 그 리테일 그 스토어, 또 슈시티, 예전에는요 여기 가면은 막 겨울철에 이렇게 뭐 따뜻한 신발 같은 거 많이 있어서 싸고 좋네 하고 많이 샀었는데, 뭐 많이라는 게 한두 번일까요? 많이 봤죠. 다니면서. 지금은 74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발을 팔아왔는데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신발을 온라인으로 파는 G자로 시작되는 그 회사가 나왔을 때 누가 그런 걸 사 했는데, 요즘은 너무 UPS 등등을 통해서 포장해서 가져다만 두면 리턴이 쉬우니까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풋라커도 마찬가지고 Bath and Body Works, 이것도 다 무슨 샴푸 뭐 이런 거 파는데 우리가 안 써봐도 되죠. 갭,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리퍼블릭은 글로브몰에는 있던데요. 다 닫은 것 같진 않아요. 또 뭐 파리세일이라든가 타겟, 월마트 이런 데도 장사 안 되는 데는 다 닫았습니다. CBS, 월그린, 라이드에이드도 매상 좋지 않은 데는 많이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방 안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이 거대하게 보이는 엘레펀트 인 더 룸은 아마존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자율, 팬데믹 이후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존, 온라인 때문에 이런 일들 있는 거죠. 뭐 메이시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자, 이게 2023년도 이 경제계에서 가장 큰 추세이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는 BTS를 너무 자세히 보도를 해서 NPR 방송에서 기분 좋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또 막 그 인터넷으로 뉴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스가 BTS 마지막 남은 멤버까지 이제 다 그 입대를 한 이 뉴스를 엄청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를 쓴 기자가 굉장히 젊은 기자라서 아주 세세히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BTS 모든 멤버를 다 알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누가 제일 먼저 언제 갔고 누구는 공익 근무고, 그리고 뭐 한국의 병역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 중간에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뭐 한국은 18살 이상 건강한 남성은 한국군에 복무해야 하지만, 어제 이제 여성 의원이 새로운 여성도 그 의무화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왜 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이런 가수는 안 되고 스포츠맨이나 클래식 음악가는 되냐 등등등등을 쫙 얘기를 해준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 BTS가 얼마나 미국에서 중요한 그런 그 이 반열에 올랐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많은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건데, 특히 NPR 방송이 그 사람들을 막 인터뷰를 하는데 BTS가 인종차별을,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차별을 엄청 줄였다고 보도를 하는데 아주 기뻤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무슨 잡지 이런데 에이시안들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 나오면은 막 뭐 태권도 하는 사람 그 특정 있잖아요. 무슨 뭐 리코 스토어를 운영한다던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 그리고 예전에 막 눈 찢어지고 해서 뭐 차이니스와 비교하고 뭐 등등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 아주 말끔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닮아 보이는 BTS 같은 사람, 이게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그러면서 막 한인타운에 너무 자주 와서 음식 많이 먹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한인타운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손님이 많은 식당이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그 보도를 했다는 거 전해드리고, 어제는 제가 그 골든글로브 후보작을 말씀드리면서 그 패스트 라이브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캐나디안 그러니까 한국계 캐나디안 감독이 만들고 배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프는요, 스티븐 연 그 미국의 한인 배우는, 비프는 그 골든글로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완전히 뭐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도 꼭 봐야지 된다 하면서 평론가가 썼는데 이걸 10개의 시리즈를 내가 다 볼 수도 있지만 아끼면서 봤다 하면서 어쩜 그렇게 두 사람의 그 분노와 만났다 헤어졌다 막 첫 회부터 좀 그 아주 뭐 화끈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스티븐 연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인간의 분노 이런 것들을 뭐 용서하거나 뭐 그냥 무시해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어떤 그 비애와 인간성과 이런 것까지 쫙 갈 수 있도록 너무나 모든 장면에서 배우들이 그 스티븐 연이 특히 훌륭한 활약을 펼치면서 아름답게 이걸 해나갔다. 이거 막 비프가 굉장히 막 터프하잖아요.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런 이제는 뭐 그냥 같은 반열 무슨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저쪽 뒤에 있고 알아서 뒤에 가고 하는 아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은 사임하지 않고 총장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의사당에서 이스라엘계 학생들을 좀 덜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치인들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버드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13명이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368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하버드가 두 번째 총장을 냈잖아요. IT 이민자의 딸입니다. 클라우딘 게이 총장. 오늘 학교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네요. 더 크림슨 학교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하버드 코퍼레이션입니다.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이 회장의 리더십을 우리가 재확인했습니다. 소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만장일치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총장이 조금 일찍 그 사임을 한 것 같아요. 하버드도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유펜도 뭐 유대인 그 기부자들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뭔가 이 팔레스타인의 민중 봉기를 허락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의 규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Yes or No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하버드도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한 학생들 4명 징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그 UCLA 그 헌법학 교수가 지적한 대로 캠퍼스에는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 서로 팔레스타인계의 동정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이스라엘계의 동정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께서 네 맞습니다. 께서 건전한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로 뭔가 그 세상의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는 일, 이게 필요하지. 의회 정치인들이 그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니면 돈을 내고 있는 기부자들이, 동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그 총장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UCLA의 헌법학 교수가. 지금 이사회도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고, 억만장자 투자자, 하버드 졸업생 빌 에크먼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제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의 본인의 그 뿌리가 그렇고 기수잖아요. 이 사람이 이사회에서 본인이 설명을 들었는데 압력으로 이사회가 총장을 사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그럴 수도 있고 몇 %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00명 이상의 하버드 교수 중에 하버드의 교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총장이 의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을 지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최초의 유색인종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 여성으로서 두 번째 총장이 살아남았네요. 이 클라우딘 게이 총장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는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히스토리,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왔죠. 하마스에 대해선 비난을 합니다. 이 총장도 당연히 비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으면, 그 첫날에 그 사건을 계속 비난하지 않으면 하마스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 끝났고 그 뒤로는 계속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어떤 그 공습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자라 있죠. 자라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라에서 그 웹사이트에 선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델이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감긴 마네킹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나 부모님이나 특히 이제 어린아이의 경우 몸집이 작으니까 숨졌을 때 하얀색 천으로 감아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고 안고 우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물론 자라가 그걸 알고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라도 사과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